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다 보면 나만의 취향이 생깁니다. 처음엔 에티오피아나 케냐, 콜롬비아 같이 특정 나라를 선호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워시드 커피, 내추럴 커피, 무산소 발효 같이 특정 가공 방법을 선호하시는 때가 오는데요. 이렇듯 가공 방법은 커피 향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요즘은 생두회사나 로스터리에서 가공 방법에 대해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어째서 내추럴이나 무산소 발효 커피는 워시드 커피에 비해 과일 향이 유난히 뚜렷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에서 과일 향이 나는 이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생물들이죠. 우리가 먹는 김치와 요거트, 치즈, 된장, 고추장 같은 식품들은 미생물이 원재료를 발효한 결과물입니다. 또 단순히 식품뿐 아니라 장에 서식하는 장내 미생물은 인체의 면역과 소화, 대사 같은 우리 몸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생물들이 커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커피에서 느끼는 복합적인 과일 향은 바로 미생물 덕분입니다. 자, 먼저 미생물이 어떻게 커피에서 과일 향을 만드는지 이해하려면 미생물에 대한 이해가 간단히 필요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분해해 영양소를 얻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미생물도 똑같습니다. 커다란 영양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작게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요. 대사는 굉장히 복잡한 활동으로 엄청나게 많은 단계와 효소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대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생성물들 중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을 1차 대사산물, 그리고 생존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도움이 되는 물질을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당이나 과당, 각종 유기산과 아미노산 등은 생존에 꼭 필요한 1차 대사산물, 그리고 카페인이나 클로로겐산, 페니실린 같은 성분들이 2차 대사산물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커피에서 과일향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2차 대사산물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를 작게 분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산물로 2차 대사산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생물들은 이런 대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효소는 일종의 촉진제로 화합물이 반응이 일어날 때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백질들입니다. 효모와 비슷한 단어라 헷갈려 하실 수 있지만 효모는 이스트로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이렇게 미생물은 효소를 이용해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산, 탄수화물 같이 크고 복잡한 분자들을 잘게 쪼개면서 에너지를 얻고 부산물로 알코올, 알데하이드, 산, 케톤 그룹 등 다양한 휘발성 향기 성분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성분들이 대사되느냐에 따라 같은 케톤이나 알코올 그룹이라도 만들어지는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커피에서 복합적인 과일향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커피 체리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 체리는 가장 바깥쪽부터 외피, 과육, 점액질층, 파치먼트, 그리고 생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생물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이 과육 부분과 점액질층입니다. 커피 역시 과일이기에 과육 부분은 설탕과 포도당, 과당 등 미생물이 좋아하는 성분들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잘 익은 열매일수록 더 많은 당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프로듀서들이 잘 익은 체리만 선별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점액질층은 끈적이는 겔 같은 부분으로 주성분은 수분, 다당류 탄수화물인 셀룰로즈와 펙틴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일부와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펙틴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잼이나 음료에 넣어 점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의 점액질이 끈적이는 이유가 바로 펙틴 때문이죠. 실제로 커피는 발효 전후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발효가 진행될수록 발효조의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집니다. 미생물들이 대사를 하면서 산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지금 자료는 락트산의 변화와 수소이온 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 높아진 수소이온 농도는 락트산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발효 시간이 길수록 두 지표 모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당분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면서
수많은 휘발성 향기 성분들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발효 전후 휘발성 화합물을 보면 에탄올 상당히 증가했죠. 에탄올은 발효 결과로 생성되는 대표적인 알코올입니다. 다음 프레놀 풀향과 꽃향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알데하이드 그룹은 오히려 감소했네요. 다음 달콤한 과일향을 가지는 에스터 그룹의 메틸, 에틸 아세테이트는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향기 성분들은 생두 속으로 확산되어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물이 가득한 워시드 발효는 만들어진 향기 성분들이 생두뿐 아니라 물로도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향기 성분들의 확산이 생두로 덜 일어나고, 내추럴 발효는 커피 점액질에서 그대로 생두로 스며들기 때문에 내추럴 커피에서 과일향이 더 잘 나는 것이죠. 따라서 발효가 커피 생두에서 직접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액질과 과육 부분에서 향기 성분이 만들어져서 생두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평소 커피를 많이 드신다면 느끼실 테지만 같은 농장의 커피라도 매해 커피 맛이 다릅니다. 저는 올해 유난히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에서 베리 향미 대신 시트러스 계열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것은 작황의 차이도 있지만 발효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미생물이 커피 영양소를 분해해 향미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커피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크게 이스트와 박테리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트는 효모이고요. 와인이나 맥주 발효, 제빵에 주로 이용됩니다. 박테리아는 세균으로 요거트나 치즈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스트는 당분을 분해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알코올 발효 경로를 가지고 있어서 술이나 빵처럼 가스나 알코올이 필요한 발효에 적합합니다. 반대로 박테리아는 당을 젖산으로 바꾸는 젖산 발효 경로가 활발해서 산미가 필요한 유제품에 잘 쓰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트는 꽃향이나 과일향을 가지는 에스터, 알코올 같은 물질도 잘 만들어내고, 박테리아는 유기산을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대사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재료를 발효시켜도 전혀 다른 맛과 향이 나는 것이죠. 공기 중에는 다양한 이스트와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발효는 이렇게 오픈된 채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발효 중 어떤 미생물 그룹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다른 그룹은 점점 발효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향미 성분들이 달라집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발효 초기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가 점점 진행될수록 존재감이 없던 박테리아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효 3일째 빨간색과 노란색 그룹은 처음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커피 발효는 매번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 군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균일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같은 농장이어도 커피 향미가 다른 것이죠. 요즘은 보다 일관적인 품질, 독특한 향미를 만들기 위해 발효 환경을 통제하고 특정 미생물을 활용해 발효하는 방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커피에서 과일향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